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조사기획부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안경미라고 합니다. 주제는 이제 달라지는 현지조사와 공단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긴 한데, 그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는 이제 현지조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싶어서 일단 현지조사에 대한 이해를 먼저 돕기 위한 선정에서부터 실시하는 현지조사, 그리고 이후에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사후관리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현지조사와는 결이 조금 다르지만 지금 현재도 실시되어지고 있는 자율점검제라는 부분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와 동시에 올해 안에 추진되어지고 있었던, 그러나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앞으로 변화되어질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간략하게 뒤쪽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 이후에, 그렇게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떠한 협조사항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지조사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이전에요, 건강보험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도식도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미 이런 기본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보시면, 일단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주체는 국민이 있고 요양기관들이 있고 심사평가원 그리고 공단,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복지부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단 진료비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건강보험 제도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가입되어져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일단 납부를 하고요. 의료기관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각자의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의료기관은 국민들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지불되어진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들 이외에 그 외에 해당되는 보험금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진료부에 대한 것들을 심사 청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나 적정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결과를 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통보를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를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진료비에 대한 비용이 지급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설립하거나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 관장하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사평가원과 공단의 업무는 법상 구분되어져 있어서 이러합니다. 일단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적정성 평가를 합니다. 심사와 평가 기준을 개발을 하고 업무와 관련된 조사 연구라든지 국제협력을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심사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심사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단 가입자랑 피부양자 등의 자격관리를 하고요. 보험료 등의 부가 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사업도 하고 요양급여 비용 계약 그리고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험급여에 대한 지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양급여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법 41조, 국민건강법 41조에 따라서 요양급여라고 하면 진찰, 검사, 그리고 약제나 치료제를 지급, 그리고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요양급여라고 하고, 그 요양급여의 대상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그 2호에 나와 있는데 그걸 범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처치에 해당되는 의료 수가, 그러니까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들과 치료 재료는 건강보험복지부 장관이 비급여로 정한 것 이외에 모든 사항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약제의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얘기하면, 약제를 제외한 치료 재료와 의료 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라고 해서, 즉 비급여 대상으로 규제되어지지 않았으면 모두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약제의 경우에는 의약품 선별 등재 시스템이라고 해서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등재를 해서 요양급여로 한다라고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입니다. 비급여 대상이라는 말들이 또 나왔죠. 그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그 항목들이 열거져 있고요. 세부적으로 좀 보자면 업무 또는 일상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해서 단순 피로 건퇴, 주근깨 담호, 노화 현상으로 인한 피부 질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필수 기능 목적이 아니다 신체에, 이런 부분들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이런 부분 되겠습니다. 또한 예방진료에 해당되는 것들은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이 될 수 있고요. 보험급여 시책상 인정하기 어렵거나 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상급병상이라든지, 또한 선별급여 받는 사람이 요양급여 비용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현지조사로 들어오겠습니다. 현지조사라는 의미는 이렇게 하여서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요,
그 세부한 진료 내역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했던 법령이라든지 고시사항, 그 급여 기준과의 어떤 적합한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부당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환수를 하거나 또한 처분 비율이 나왔을 때 행정 처분을 실시하는 것들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현지조사를 통한 부분들이 어떠한 기능이냐라고 봤었을 때 결국은 이렇게 잘못 청구되어지는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기능이 크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자료로만 보고 있는 심사에 대해서 영역이 조금 확장되었다라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 근거는 슬라이드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현지조사와 그리고 또 방문심사라는 이름과 공단 방문 확인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뒤쪽에 있어서 조금 더 언급을 할 텐데 현지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보건복지부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결과로 조치사항은 금액을 환수를 하게 되거나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따라옵니다. 방문심사라는 것들은 주관이 심사평가원입니다. 심사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로 심사가 조정이 되어지거나 또는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는 방문 확인입니다. 이것 역시 부담금에 대한 환수인데 이런 부분들도 비율이 나왔었을 때에는 현지조사로 의뢰를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지조사에 대한 인력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서 복지부와 함께 공단과 함께 이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신병원에 있는 데에서는 2개의 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사 운영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대상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과 또 자율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그 파트 하나, 이후에 조사 실시 이후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 조사관리부 3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급여조사실에 해당되는 파트가 올고지 현지조사를 담당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로 통상적으로는 정기조사와 기획조사, 긴급 이행실태조사로 구분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조사 정기조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때로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거나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제기가 될 경우에는 기획조사라는 것들을 실시하고 있고 이 조사는 어떤 부분을 할지 그 범위와 언제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하게 나가는 조사들이 있는데 이거는 증거인멸이라든지 폐업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긴급조사로 실시를 하고 이미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에서 그 이행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들이 이행실태조사입니다. 현지조사와 관련된 위원회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기관을 기획하고 대상 항목을 선정하고 심의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그리고 이미 조사 결과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들 여부를 심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그리고 거짓기관 중에서 공표 대상기관을 여부를 심의를 하는 공표심의위원회, 이렇게 3가지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지조사의 흐름은 부당청구를 먼저 인지를 하는 것들이 선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들이 실시, 그 이후에 처분과 관련된 모든 의견 청취, 위원회 행정처분을 내리는 곳들이 사후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데에는 다른 것 크게 없이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2번째 있는 점에 있는 것처럼 행정처분 기준 이상이 부당 금액이라든지 비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또 부당청구 행태 개선 목적이라든지 조사 시급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실 규모와 정도 관계없이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행정처분 비율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일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체계도입니다. 선정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서 대상기관이 선정이 될 때까지 아래쪽에 있는 신평원 공단 대외기관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주로 부당의 개연성이 있다라는 부분들로 해서 의뢰가 들어오는 것이고 앞쪽에서 3개의 현지조사와 공단 방문확인, 현지 확인심사라는 부분들을 보았을 때 해당되는 부분에서 현지조사 처분 의뢰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대상 루트입니다. 그 외에도 부당청구 감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선정된 기관들이 있고 본인 부담금 가다 징수, 이거는 진료비 확인 신청에 따라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과다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밝혀진 부분이죠. 거기거나 민원 제보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당청구 감지 시스템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한 내역들이 있고 시설, 인력, 현황 등에 대한 부분들 신고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당 유형이 확인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타 기관의 정보 등을 머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축적한 것들을 요양기관별로 상시적으로 패턴을 분석하게 되고 그런 패턴 분석했었을 때 개연성이 높은 기관들을 먼저 추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주로 현지조사에서 의뢰되고 있는 유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해당되는 기관들이 뭔가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들은 이제 거짓 청구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임내원일수 거짓 또는 증일입니다. 실제로 이제 오지 않았거나 내원하지 않았는데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고 비급여 진료 후 이중 청구 요거는 이제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를 앞전에 설명드렸던 비급여 진료에 해당되는 진료를 하고 급여의 그런 비용을 환자한테 징수를 받았음에도 다시 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의료자원 허위신고 관련된 부당청구들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식대와 지금 말씀드린 인력 차등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위반된 사항입니다. 본인부담금 가다징수는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약제라든지 치료재료 이런 부분들을 본인에게 임의로 비급여로 징수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일단 보장성 강화 이후에는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미실시 행위로 청구는 말씀 그대로 실시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청구하는 경우고요. 의약품 대체 증량 청구, 저가약 투여하고 고가약으로 대체 청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산정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모든 곳이랑 그다음에 법령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적법하게 넣었냐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산정기준 위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뭔가 현지조사 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이 산정기준 위반에 대한 부분들로 가장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주로 많이 의뢰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방사선 판독에 대한 부분들 소견서 비치하지 않고 바로 그렇게 청구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요양기관 관계자 공익신고라고 해서 2005년부터 저희가 포상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죠. 법 104조에 해당되는 근거 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그러한 부분에서 얼마의 포상금이 있었다라는 그런 신문 보도기사도 좀 크게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부분들은 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사전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을 하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사 명령서를 전달 이후에 조사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통보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절차고요. 조사반은 복지부에서 조사 총괄을 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공단과 함께 현장으로 지금 나아가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대부분 조사 기간은 3일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병원은 5일, 종합병원권 이상은 1주 내주 2주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장 조사를 하지만 때로는 서면 조사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조사 명령서를 보시면 복지부 장관이 조사자에게 당해 요양기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명한 문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내용에는 조사자가 검사 질문에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청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선정 사유라고 해서 조사 대상이 된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 명을 장관의 명을 받고 온 적법한 조사자임을 증명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외에 조사를 받는 기관에서 관계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서가 있는데 이러한 요구서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기간을 얼만큼의 기간을 조사하냐라는 대상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의뢰가 되어져 있었을 때 진료 기간입니다. 얼만큼이 의뢰가 돼서 나의 기간이 이렇게 조사 대상이 되었냐라고 보는 것들이 기본이고 그 기간에 플러스 직후 3개월이라고 해서 시정 조치의 여부가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직후 3개월이 있고요. 의뢰가 됐던 시기와 조사가 나가는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사 나가는 시점에 최근 지급에 해당되는 부분도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대상 기간은 이 세 가지가 붙어서 같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기획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최근 6개월 진료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관계서류 조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제출 요구서가 있다라고
있는데 그것들은 이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5년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했었을 때에는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같이 따라온다라는 것들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요양기관의 대표자 또는 행위자가 스스로 특정 사실에 대해서 이제 확인, 승인 인정하는 확인서 내지 증거자료를 진구하고 조사를 마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입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면 아무래도 빨리 뭔가 이렇게 결과에 대한 처분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좀 좋을 텐데 이러한 절차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일단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가 먼저 나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 요양기관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견을 검토를 한 번 더 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처분까지 나가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검토와 그 수렴하는 기관들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처분은 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나가는 것들도 있지만 타법에 의뢰돼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의료법 내지 약사법에 대한 어떤 면허 자격정지라든지 의료업 정지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같이 처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일단 1년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또는 약제불 거짓 청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면허 자격이라든지 의료업 정지에 대한 부분들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의료업이 불가합니다. 가장 부담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기간을 산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분모는 조사 대상 기간입니다. 얼만큼의 조사 대상을 했냐에 따라서 우리 기관에 가장 최종적인 총 진료비가 붙게 되고요. 거기에서 조사 결과에 따른 부담 금액이 분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비율이 나오고요. 그러면 월 평균 부담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과 부담 비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시를 봤었을 땐 조사 대상 기간이 6개월 동안의 진료비가 5억이고 총 부담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5억분의 1,0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부담 비율은 2%가 나오고요. 월 평균 부담 금액에 해당되는 건 1,000만 원을 6개월로 나눴었을 때 166만 원 정도. 업무정지 처분 기준에 한번 보시면 그 회색으로 그레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160만 원 이상에서 32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월평균 부담금액에서 부담 비율을 크로스 체킹했었을 때 40일에 해당되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40일이 일단 업무정지 일수고 가징금으로 부과할 때에는 가징금 부과 기준 맨 아래쪽에 보시면 31일에서 50일 사이에 해당되는 4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행정처분 산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공식표가 되겠습니다. 업무정지가 가중처분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5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거주청구 시의 자격정지 처분 기준인데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형사 고발 기준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 요양급여 이용을 했던 거, 그다음에 서류 미제출 거짓 보고라든지 서류 거짓, 제출, 그다음에 조사 거부 방해 기피 이런 경우와 요양급여 비용 거짓 청구는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는데 이 거짓 청구에 해당되는 기준은 맨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750만 원 또는 거짓 청구 비율이 10% 이상인 기간이 되겠습니다. 거짓 청구 명단 공표에 있어서는 일단 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대상을 선정을 할 거고요. 공표 대상은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고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입니다. 공표를 할 때는 복지부라든지 심평원 공단, 해당 지자체, 관할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고요. 만약에 중대한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했을 때는 신문 방송에 추가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일단 거짓과 부당이 뭐가 문제가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다르게 쓰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구분을 하자면 거짓은 일단은 진료 행위가 실제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않았는데 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하여서 진료비 등이 청구가 됐을 땐 거짓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유형이 있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입원 일수나 내원 일수를 부풀려 청구했다. 두 번째, 급여 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한테 부담을 시켰는데 또 청구를 했다. 세 번째, 실제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투약하지 않았는데 청구했다. 네 번째, 의료 행위에 대한 건수를 부풀렸다라는 부분. 다섯 번째, 면허 자격 대여 또는 위변조 통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청구했다. 여섯 번째, 무자격자 진료라든지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입니다. 이 거짓 청구가 좀 중요한 것이 현지조사의 대상 기간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지속적인 거짓이 나타났었을 때는 36개월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짓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당 청구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가. 그렇지만 요양급여 비용이라든지 청구를 할 때 관계 변명에 대한 부분들을 적법하게, 그러니까 적당하게 거기에 맞게끔 청구가 안 되어져서 그런 비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주로 산정기준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는 본인 부담금 가다라든지 기타 부당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현지 조사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자율점검제라는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지 조사와는 좀 결이 다르고 당시에 2018년도 정도 됐을 겁니다. 17년, 18년도에 저희가 이제 시범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언론 보도가 하나 났었죠. 차고 청구를 인지하고도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신고를 기피한다. 그런 경향이 있다. 의료계 사전 계도의 기회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제라는 부분들이 탄생을 했고요. 이 자율점검제는 요양기관이 스스로 점검을 하고 잘못 청구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자진 반납하고 개선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시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요 법적 근거는 이제 표 슬라이드와 같고요. 운영 절차는 일단 청구를 가능성 인지하는 부분들을 데이터상으로 저희가 뽑고요. 대상을 선정하면서 통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율 점검을 실시를 하는 것들 이제 요양기관에서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제출을 하게 되면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그 마지막 정산 심사과 결과 통보를 하는데 이런 것들의 결과 활용을 성실하게 자율점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한수 요청을 했거나 했다라고 하면은 한수 이외의 행정처분이 따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연계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다시 현지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2017년부터 22년까지의 자율점검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이 과거보다는 지금 2023년에 어떤 현황을 했냐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미 다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것들로 알고 있고 23년 지금 하반기에도 보면 흡입 배농 배액 처치, 진액 어담제, 일회용 부항컵 구입 청구 불일치, 조영제 구입 청구 불일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지 조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점검이라고 하는 그런 자율적으로 뭔가 운영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사회적 분위기는 어떠냐라는 것들을 좀 보았을 때 올해 7월이죠. 7월에 이제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이제 현지 조사는 사후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이고 이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지금과 같은 사후적 관리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기가 됐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학단체와 협력은 물론 교육 및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당시에 여기에서는 이제 현지조사가 삼중고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언급했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 예방 중심으로 뭔가 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삼중고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면서 현재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요양기관에 방문을 할 수 있죠. 공단은 급여 사후관리라는 의미에서 또 방문을 합니다. 요양기관 입장에서 갔다가 왔더니 처분 의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대해서 현지조사를 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복지부에서는 다시 현지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한 요양기관이 만약에 심사에서도 방문을 받고 공단에서도 방문을 받고 해서 다 현지조사 의뢰됐다면 이 기관 입장에서는 아마 삼중고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피로도가 굉장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뭔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협의 중인 사항이어서 이거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올해 3월부터 해서 계속 논의되었던 바는 자율점검제처럼 스스로 뭔가 이렇게 확인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 또한 차고 청구라든지 그런 산정 기준 고의로 보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의료계가 함께 노력을 해서 교육과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시범 운영도 하면서 그 어떤 그 운영에 있어서의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시 시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었었을 때 표준화된 묘두를 만들어서 아마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계획과 그 방향에 있고 논의하고 있는 것들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가 같이 뭔가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 하나를 좀 소개를 하자면 심사평가원에서는 적정성 평가를 지금 하고 있죠. 적정성 평가에서
관련해서 요양기관이 그 평가와 관련된 질향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질향상 지원 사업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병원장님들께서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질향상을 위해서 어떤 기관도 혼자서는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심평원과 복지부와 함께 이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높이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자라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는 자료를 제공을 해주거나 교육과 또 자문을 또 제공을 하거나 우수하게 활동을 한 사례에 대한 모범 사례를 또 발표를 하거나 포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종류로 보면 QI 교육, 그다음에 컨설팅, 또 우수 사례 선정 발표회, 그리고 상시적으로 커뮤니티를 개설을 해서 계속 물어볼 수 있고 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전국 각지의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어디에 있는 전국 어디에 있어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항상 질의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평가 기준이라든지 항목별에 대한 상담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업을 한번 예시를 보신다면 의료계와 굉장히 잘 협조하면서 참여가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사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지조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제도가 개선이 되고 뭔가 다시 시행이 되어지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입장에서도 서로 간에 어떤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대상을 선정할 것인가 할 때 같이 참여해서 선정을 해주는 데 있어서 같이 참여를 해주고, 또한 우수한 곳에서는 이제 멘토링도 해주면서 또 교육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컨설팅 신청이라든지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명심을 했다가 나중에 뭔가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을 될 때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어주시고 같이 참여를 해주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